자, 이제 오늘 검토 들을 주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정비사업 시행 관련 마지막 쟁점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이 그러하고 정비법이 그러하고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내용이 숙지가 돼야지 공부하실 때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정비사업 시행 등에 관한 주제 크게 이제 보시고 나서 복습 좀 하고 오늘 이전에 고시 준공인가 이런 쟁점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한 건설계획에서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확정 짓는 것을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또는 사업 시행 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건설 계획, 자 3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식의 내용, 이게 사업 시행 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아파트를 누구한테 분양을 할 것인가? 33평짜리는 갑한테 분양한다. 25평짜리는 을한테 분양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줄여서 관리처분 인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때 이주라는 문제가 발생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호수 추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이라고 해서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아직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입주권이라고 불렀었고요.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청객 인가가 떨어지고 동호수 특정이 되게 되면 그걸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입주권 분양권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주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거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준공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준공 인가, 이전의 고시라는 이 크게 네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고,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시행 인가 관련한 쟁점 몇 개지, 몇 가지 체크를 하셨고, 이 관리처분 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쟁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사업시행 인가는요, 시군구청장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공 인가권자도 시군구청장, 한편 관리청객 인가 시군구청장이 인가를 하고요,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바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담당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비사업 시행 관련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것,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 건설 계획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자, 토지용계,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에 관한 게,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 출제 포인트가 됐던 거, 공동 이용 시설이 뭐냐라고 하는 거, 노을마자, 구세, 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공동 이용 시설을 기억 안 하면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좀 체크를 해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 거주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세입자라든가 또 이제 형편이 어려운 원주민들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임시 거주 시설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라고 해서 다만 출제 쟁점이 되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 포함되지 아니한다. 요게 출제 31회 때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 나왔으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소형주택 건설 계획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런 것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업시행 계획서라는 게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걸 의미하게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존치 등을 전제로 하는 사업시행 계획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임시거주시설이라고 하는 거 관련 쟁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임시 거주시설, 조합 같은 시행자가 그 세입자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해서 이 사업시행 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바로 케어를 해야 될 그럴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신청이라고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그래서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 체계상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임시 거주 시설,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될 텐데 사용 신청할 수 있고요. 국가 지자체 무상으로 쓰게 해줘야 됩니다.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답이 될 쟁점은요. 자 지금 국가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 시설용으로 이렇게 사용 신청을 하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예외 지역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서 몇 가지 이슈가 될 텐데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이때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사업시행 인가라고 해서 확정짓는 절차죠. 그래서 근처에 학교 같은 게 있으면 교육감 등과 협의한다. 큰 쟁점 안 되고요. 그다음에 23회인가요? 예지금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얘기였었죠.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자인 경우에 공사비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측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숫자 가지고 23회 때인가 출제 쟁점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건설은 뭐에 따라서 이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게 똑바로 인가된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서 건설을 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준공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했어요라고 도장 찍어주는 게 준공인가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청계 시공자 선정이라고 해서 원칙은 이제 경쟁 입찰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 해서 자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 사업에 있어서 조합에서는 정관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쟁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도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고요. 한편 우리가 앞에서 사업 시행자를 논함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 만약에 재개발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 되게 되면 토지등 소유자 스스로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때 토지등 소유자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규약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바로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서 이런 경우에는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 2000년 시간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웠나요? 백토 이렇게 백토는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식의 개념에서 이게 이제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한 쟁점으로서 시공자 선정 얘기 체크해 드렸고요. 이제 공급 계획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엔 거의 구성이 되지 않는데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해서 지상권자 제외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 이슈가 되는데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 머릿수를 셀 때 주거 환경 개선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를 하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갈 텐데 자 토지 소유권이라는 게 항상 전제가 되면이 지상권자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상권 설정되어 있으면 그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이 토지 등 소유자로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지 않는다. 뭐 나와도 답이 될 만한 주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채 주택을 공급할 거냐?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1주택을 공급을 하게 된다. 뭐 공유가 시험 지문하면 구성이 되는데 이걸 읽으면 안 되고 끝머리에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한다. 1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끝머리를 봐야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했을 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끝머리를 봐야지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주택도 있고 사실 2주택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용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21대 국회고요. 20대 국회 후반기 마지막쯤에서 그 당시에 뭐 여당이었나요? 지금 야당하는 그 당에서 이 재건축 관련해서는 최대 3개 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 때문에 뭐 재건축 가격이 급등했다 요런 보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자 주택 정책 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씨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알면 되게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뭐냐면 특정 정파나 특정 정권의 문제 꼭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간의 어떤 욕심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욕망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게 까딱 입법 작용들이 보통 잘못되면 행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뜨든 뭐 가라앉든 간에 실질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큰 변화들을 가져요. 잡단 얘기했었고요. 다시 들어갑시다. 보유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라고 하는 거. 나머지 다 1주택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외에 재건축에 있어서는요. 이런 관리 체험계획 수립 기준 아예 다 폐지할 수도 있다.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논의전제 조번 전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 이렇게 정의됐고요. 사실은 이제 관리 체험계획 인가 효과 등에 관한 것이 주된 출제 이슈였었죠. 그래서 저 사업 시행자가 관리 청객 수립해서 시장 구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인가 받는 상을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예,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기본적으로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예외적으로 경미현상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때는 신고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자, 있는 경우, 그다음에 수반하는 경우, 유수인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어쩌고 저쩌고, 있는 두 번째 수반하는 경우 해서 이거 외울 때, 자, 있을 유자, 수반할 때 숫자를 따서 자, 유수 나오게 되면 인가상이 되게 될 것이고, 이거 외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변경하는 때, 또 변경, 유수변, 자, 변신 이렇게, 유수인 변신 이렇게 기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워요. 지금 이제 한 7년, 8년 사이에 한 2번인가 문제 구성이 됐던 영역입니다. 다시 장난칠 수 있는 영역. 제발 인간적으로 부탁드리는데 이거 처음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못 외워요. 여러분들 두뇌 수준 갖고는 못 외워. 나처럼 머리 좋은 사람도 지금 20년을 해도 다 못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욕심을 부리시면 완전 말립니다. 그래서 유수인 변신이라고 하는 거. 유수인 변신. 어차피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뭐 알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알아봐봤자 누가 물어봐 주지도 않습니다. 유수인 변신. 이건 이제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그런 문제고 조합장님이나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때는 이제 뭐 변호사가 됐든 또 다른 전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됐든 이런 게 다 담당을 하니까 여러분한테 그걸 물어볼 짬이 없어. 그래서 유수인 변신이라고 해서 있을 유 수반하는 경우 인가 변경할 때는 어떻다 신고사항으로 해석한다. 그 정도고요. 지난 시간 마지막 논의했던 것이 관리청기 인가 효과라고 해서 자 기본적으로 전체 그림 봐야 되죠. 이전에 고시가 있기까지는 관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이 관리청객 인가가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요. 자 정비사업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사용수익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외울 건 뭐라고요?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중요치 않습니다. 뒤쪽 지금 들어가시죠. 두 번째 이슈 철거라고 해서 이것도 그래요. 관리 청객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실 이주하고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자 관리 청객 인가 전이라 할지라도 자 동의 허가 등을 받게 되면 미리 어떻다 철거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가 전에도 어떻다 철거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할 건 뭐라고요?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지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수험 출제위원들이 뭐 철거할 수 없다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구성을 해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은 무식하게 그냥 이걸 뒤지게 쳐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는 폐공과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구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처분의 인가 전에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해보십시오. 외워지나 안 외워지지. 해서 이렇게 뭐라고요? 철거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뼈대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접근을 하시면 금방 따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공급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받는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건설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공급은 나중에 이전에 고시를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 또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슈요. 자, 지금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자녀분 공급은 공급계획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인데 그냥 묶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라는 게 떨어지게 되면요. 조합 같은 정비사업 시행자는 조합원 등에게 분양 신청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몇 평짜리 아파트 누구한테 가기로 한다. 이 정도의 내용까지를 우리가 관리 처분계획 인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조합원한테 100% 분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등 소유자, 즉 조합원 외자에게도 다 분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토지 등 소유자 외자, 조합원 외자에게도 다 분양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일반 분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합원에게 하는 분양을 조합원 분양, 그 다음에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일반 분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임대주택 얘기 나와야 되죠. 앞에서 우리가 임시 거주 시설이라든가 임대주택 얘기는 자, 건축에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법에서 따로 이제 재개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재개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예, 기본적으로 자, 지자체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건설을 한 다음에 인수를 요청하면 지자체, 시, 도지사, 시군, 구청 등이 인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이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국토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하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LH공사가 실무적인 요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토부장관에게 자,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하러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텍스를 읽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비사업 시행 관련해서 관리청계인가 보셨어요.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공사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다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이름하여 준공 인가라고 부르고요. 이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해서 이제 준공 인가 등에 관한 쟁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자,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자, 우리 앞에서 사업 시행 인가 누가 해줬냐면 시장, 군수 등이 해줬습니다. 의미는 시군 구청장을 의미하게 되는데 법조문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따로 이 시장, 군수 등이라는 시군 구청장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업 시행 인가를 시장, 군수 등이 해줬으니까 자, 내가 시장, 군수 등 입장에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어도 좋아 라고 사인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정비사업 시행자가 똑바로 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죠.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준공인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 공사를 완료한 때 자, 시장 군수 등의 준공 인가를 받아야 돼. 이런 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사업 시행 인가를 내줬던 사람이 누구니까 시장 군수 등이니까 그 사람은 숙제 검사 받아야 되죠. 숙제 내준 사람이 너 이렇게 지어라고 사인했던 것이 사업 시행 인가이기 때문에 숙제 검사를 한 사람도 시장 군수 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 등은 준공 검사라는 것을 해본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똑바로 완료가 됐다고 인정되는 때 준공 인가를 하고 그 완료를 지자체 공부에 고시를 해야 된다. 이걸 묶어서 준공 인가의 고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가 한번 G31회 때 구성이 됐어요. 우리가 사업시행 계획 작성에서 확정 짓는 것을 사업시행 인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지는 않지만은 사업시행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가, 허가, 뭐 승인, 신고 등등등이 인허가 등이 의제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원래 이제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면요, 자, 우리 정비사업 할 때 건축물 뭐 집 짓는 거잖아요. 그 집 짓는 건데.
문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고요.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업 시행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가, 허가 뭐 등등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자 원래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용 검사라고 하는 과정, 준공검사라고 하는 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다시 어떤 건물을 지었다 하십시다. 그러려면 지으려면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건축법에 따르게 되면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한편 국토계획법에 따르게 되면 건물 짓고 나서 완성되면 기본적으로 준공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건축 허가 있고 나서 마지막에 허가된 건대로 건물이 지어졌나를 확인하는 것을 사용 승인이라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주택 허가면 사용 검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업 시행 인가가 있으면 이런 수많은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테고요. 정비법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야? 바로 준공 인가잖아요. 준공 인가가 있으면은 준공 인가가 있으면 어떻다? 수많은 바로 준공검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요 다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어떻다? 수많은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나서 준공 인가가 있게 되면 수많은 인허가에 대한 마지막 단계 그것은 뭐 준공 검사가 될 테고 또는 인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용 승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하여튼 이런 거 다 받은 것으로 본다. 한 번에 다 처리를 하겠다. 사업 시행 인가에서 수많은 인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도 한 번에 처리하겠다.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고요. 준공 인가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야. 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하여튼 뭐 작년에 지문들이 되게 낯선 쓸데없는 것들을 막 뽑아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 번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지금 이제 시장 구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라고 그랬었죠.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앞에 사업 시행자의 경우수가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토지 또는 소유자, 조합, 그리고 시장 군수 등 이런 식으로 보셔서 물론 앞에서 지정 개발자, 재개발 사업에서 지정 개발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존재했었지요. 자, 다시 돌아와서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요, 스스로 사업 시행자가 될 때 자기가 수재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 400원 공사가 완료된 때 그 완료를 지자체 공부에 고시해야 된다. 아까 이제 시장 군수 5회자가 공사를 완료했을 때 시장 군수가 준공 검사를 한 다음에 준공 인가를 하고 고시한다. 이걸 우리가 준공 인가의 고시라는 표현을 쓰고 시장 군수가 스스로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바로 준공 인가의 고시가 아니라 공사 완료 고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30일에 좀 쓸데없는 얘기를 가지고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준공 전 사용. 자 기본적으로 준공 인가 등이 있어야지 준공 검사가 있어야지 완성이 된 거고 준공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준공 인가를 하고 그걸 외부에 고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다지 뭐 큰 쟁점은 안 되는데 시장 군수 등은 준공 전에도 다 허가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나 똑같은 구조예요. 기본적인 구조는 완성이 됐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시장 군수 등 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즉 100% 완성되지 않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도 사용을 허가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 자, 이제 준공 인가의 고시 등, 뭐 공사완료 고시는 뭐 주요한 쟁점은 아니고요. 준공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나중에 이제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의 고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 시행자, 준공 인가의 고시가 있는데 지체 없이 자, 대지에 대한 확정 측량,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땅 쪼개는 과정,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측량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이 내용을 자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건축으로 대지 또는 건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절차 보면 이런 게 있죠. 준공 인가의 고시, 그 다음에 뒤쪽이 뭐라 제일 마지막이 이전 고시, 이 가운데가 분할 측량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측량하고 그 다음에 측량 및 분할, 측량하고 분할 등의 과정에서 측량 그리고 분할 이런 과정이 중간에 들어간다. 근데 이게 한번 시험에 이 정부사업 절차가 시험에 떴는데 이 측량 분할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뼈대 준공 인가의 고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전의 고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할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별로 어떻다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굳이 욕심을 부리자면 일단은 사업식 인가,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 준공 인가, 이전의 고시 뭐 이 정도가 주된 뼈대가 되도록 하여튼 제일 마지막에 뭐가 된다? 이전의 고시. 그래서 뒤에서 바로 논의하겠지만 이전의 고시가 있게 되면 이전의 고시를 다음날의 모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중공 인가 등에 관한 쟁점은 31회 때 툭툭 치고 나와서 어려웠었고 지난번에 측량과 분할 이런 걸 중간에 끼워 넣어서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작년 이제 교재나 이런 강의보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어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학원이라고 하는 수업 시스템 내에서는 뭐 진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진도가 별로 안 나가면 불안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또 이제 인강이라는 아예 전제가 쌓이게 되면 뭐 알아서 빨리빨리 뭐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말거나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꼼꼼한 거하고요 자세히 보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뼈대 잡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준공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준공 인가의 고시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바로 이전의 고시.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비법에서는요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전 고시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순편집이 조금 잘못되어 있구나. 자 이제 이전의 고시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만약에 내일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고도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다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럼 이제 그 전날 지자체 공부에 고시 즉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전 고시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출제 이슈죠. 그래서 너무 쉬워서 답을 뽑지는 않겠지만 항상 지문에 하나쯤 던져놓을 사안. 자 소유권 언제 취득하는가 라고 쓸 때 자 이런 식이죠. 정비구역 안에 갑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25평 대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자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청산금 1억을 받기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갑이란 사람이 자
어떤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전의 고시 1까지 갑은 25평 대지라고 하는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이 30평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청산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 바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라고 할 것. 그래서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이라는 것은 언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주도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다음 날이 다음 날에 대지 건축으로 가는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그런데 아까 갑이 소유하고 있는 25평 대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될 테고요. 자, 바로 을의 저당권도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이 30평짜리 아파트로 그 저당권이 옮겨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소유권 우회 권리라고 해서 우리 소유권 우회 권리는 어차피 논리체계는 이런 식이야.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 모든 권리관계가 넘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뼈대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넘어가는 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법조문에서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임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필요 없는 소리고, 자, 바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이 많은 물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쓰진 않아. 이 중에 일부를 오려서 씁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문제를 구성할 때 설정 안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문 길이가 겁나 길기 때문에 이걸 읽는 순간 작살난다 해서 취득한다. 언제?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소유권 외 권리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 다 옮겨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사안을 정리해 볼까요? 자, 갑이 25평짜리 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보니까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청산금을 뭐 2억을 받는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5평 대지라고 하는 것은 이 가액이 3억이었었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2억 5천의 채권액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액 권리라고 하는 소유권 25평 대지에 관한 소유권은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 30평짜리 아파트한테 분양받고요. 대신 어떤 이유에서 청산금 2억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값은 뭐 다른 거 공사비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1억밖에 안 되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갑이 30평짜리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아까 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 어디로? 30평짜리 아파트로 옮겨오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 지금 저당권자 25평 대지 3억짜리 대지에 대해서 2억 5천원 채권을 가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와보니까 멘붕입니다.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아파트의 가격이 1억이다 라고 전제가 되면 아무리 저당권 따라봤자 자신의 채권을 모두 만족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받게 될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 말이요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민법 영역 물권법 파트에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별개 문제로, 자, 이 파트에서는 역시 아까 우리 설정된 것으로 본다와 같은 맥락인데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받게 될 2억 중에 2억을 우선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다? 바로
저당권자가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나중에 민법 파트에서 저당권 물상대위라고 하는 개념 따로 깊이 있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유권 취득 시기 언제다? 이전의 고실에 다음날 취득을 한다. 두 번째, 자 나머지 권리도 이전의 고실에 다음날 다 옮겨가야 되죠. 이걸 우리 법에서는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편 저당권자 바로 이 분양받은 분 기존 채무자 갑이 받게 될 청산금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압류 절차는 뭐냐라고 했을 때 별거 아니고요. 법원은 요청을 하는 겁니다. 특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9인가 30회도 나왔던 쟁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시행 방식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총 세 가지 사업이 정비 사업의 종류가 되게 될 것인데 시행 방식 공통적인 게 뭐가 있었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공통적인 시행 방식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자, 공통적으로 관리 처분객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다. 예, 근데 말이죠. 자, 환지 방식 관련해서 재건축에서는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었고 관리 처분객 관련해서 출제 생점이 됐던 것은 재건축 사업에서는 역세권, 준주거적, 상업적에서 오피스텔 30%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정비구역 해제 의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통해서 정비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전의 고시가 있게 되면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자, 더 이상 정비 사업 할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건 던져주는 거야. 해서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 그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정비법에서 관리 처분계획 방식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시 사업시행 인가, 건설계획 확정, 관리 처분계획 인가, 공급계획 확정, 준공 인가,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제대로 했는가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이전의 고시라고 하는 것은 인가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바로 이전의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정비사업 할 게 아니죠. 모든 권리가 다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정비사업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고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라고 해서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25평짜리 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30평짜리 아파트를 받고 청산금 2억을 받기로 이렇게 관리 처분계획에서 확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의 고시를 보니까 갑한테는 25평짜리 아파트와 청산금 2억을 준다라고 한번 했다 하십시다. 뭐 그런 게 현실로 있겠어요? 관은서도 자, 그러면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자 청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조합이 청산된 것으로 본다. 그럼 조합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25평짜리 아파트, 5평 아파트 부족하게 받은 갑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고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라고 하는 것은 조합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결과적으로 뒤만 보시는 거예요. 계속 뒤만 지금 대충 감을 잡은 다음에 뒤를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 고시의 효력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요. 이제 나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건 우리 등기법을 미리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간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 그래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용으로 공부할 때는 단독 신청 가지고 출제 쟁점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한편 등기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소에 이렇게 등기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등기 촉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이미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에 각각의
권리자 이전 고시의 내용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외 권리도 함께 다 옮겨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옮겨가는 건 가는 거고 그 사이 뭘 해야 된다? 이제 등기부에 일괄적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바로 등기의 촉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사업시행자라는 녀석이 있죠.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이전에 고시가 있는데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청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에 관한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부터 시행자의 촉탁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 할 수 없다. 뭐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어야지 소유권 등기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뭘 한다고요? 뭐 저당권도 설정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업 시행자에 의한 등기자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당권 등기는 당연히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객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해가 좀 좋고 아니면 말고 이건 사실 공법이든 뭐 이런 건 별 관련은 없는 영역. 근데 최근 30일의 시험에서 엽기적인 질문 시리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이 해설 강의 8년간 올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질문 툭툭 나왔을 때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다만 실제 우리가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는 기출문제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무식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잘 풀어가는 그런 테크닉을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전 고시 효력이라고 해서 권리 취득, 자 소유권의 취득은 이전의 고시율의 다음날 나머지 권리 다 따라간 것으로 본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라고 하는 거 이전의 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 해제라는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요. 바로 이런 정비구역 해제 의제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뒷단계에서 뭐 한다고요? 등기 촉탁이라는 과정 등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쟁점 이전의 고시 관련된 마지막 주제가 나오네요. 청산이라고 하는 거. 아까 가별한 사람이 25평짜리 대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가 등 관리처분 계획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자? 자 30평짜리 아파트와 청산금 2억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내용을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르고 이전의 고시가 있으면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에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날에 아까 30평짜리 아파트를 갑은 취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청산 얘기 가볼까요? 원래 이제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죠. 이전에 고시가 있으면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권리 의무가 발생 확정이 됩니다. 그럼 많이 받은 경우, 적게 받은 경우 등등등 실제 받은 시기는 언제라고요? 이전에 고시의 다음 날. 그럼 이제 원래 청산금의 징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고시의 다음 날이 돼야지 청산금 징수를 하거나 많이 받은 사람한테 돈 뜯어내고요. 그 다음에 적게 받은 사람한테는 돈을 돌려줘야 되죠. 이걸 이제 분할 징수, 분할 교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언제 이전의 고시일까지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 날이 돼야 논리적으로 그때 새로운 권리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테고요. 그때 바로 청산금의 징수나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보통 관리청객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바로 미리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는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조금 디테일하게 구성하면 이전의 고시일까지 어떻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은 고시가 있다는 얘기인 즉슨 이 법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내는데 대부분 이미 청산금의 지급이나 자 징수라는 과정이 다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겁나 기네요. 총회 의결을 거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 어차피 앞에 보면 막혀요. 그래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징수 위탁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자가
이 조합원들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징수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돈 내지 않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방세 아시죠? 시군구청장 여기서 정비법에서는 시장군수 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얘들을 전문으로 삥 뜯는 애들이거든. 얘들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10년 넘었는데 수수료 4%에서 자, 수수료액이가 도시개발법 두 군데, 정비법 한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4%, 수수료 몇 프로? 4%라는 개념. 이렇게 이제 가야겠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소멸시효 요게 28회 때인가 답이 됐었죠. 그래서 자, 요건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같은 것을 다 사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차 과목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다 공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만 공법이 아니라 아니요. 자, 공인 중개사법 이런 건 좀 애매하죠. 일부는 사법이기도 하고 일부는 공법이기도 한데 하여튼 국가와 국민, 지자체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얼마?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어디서 한번 공부를 하셨더라. 소멸시효 관련해서 민법 파트 얘기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매매라는 파트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매매 법적 성질이라든가 매매 관련된 뭐 매매 비용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공부하죠. 물론 이제 아주 중요 쟁점이 됐던 게 저거 있었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한편 특수한 형태의 매매로서 예약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래라는 의사표시라는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바로 매매 일방 예약. 자,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X토지의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X토지의 임차인.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혹시 당신이 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 지금 나한테 팔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일단 지금 돈이 없는 상태라서 못 사고 또는 당신도 팔 의사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나 이 토지에다가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 지어 올릴 건데 혹시 말이야 당신이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고자 할 때는 나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좋아 그럼 어떻게 하자 혹시 갑이 내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임차인 을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예약 완결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발생한 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분은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즉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의 계주를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매매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근데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예약 완결권 관련해서요. 자, 요거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제척기간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요 소멸시효 유사한 개념이 제척기간인데 10년 경과되면 예약 완결권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약간 이제 제척기간 얘기랑 비슷한 맥락이라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소멸시효 얘기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 되겠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이 공법입니다. 그래서 자, 채권의 소멸시효, 자, 청산금을 받을 권리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 자, 청산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예, 이날로부터 5년간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5년간 청산금 채권 조합이 돈을 안 주면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몇 년? 5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지난번 시험 문제에서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 이 다음 날 빼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청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5년 기준점 권리가 발생한 청산금 채권이 발생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전의 고시는 다음날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의 고시는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교해서 우리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보게 되면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바로 정비사업의 시행이라고 해서 사업 시행인가,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대응하는 개념을 준공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대응하는 개념을 이전의 고시라고 해서 아무래도 요 근래 이제 특히 31회 때, 30회 때 이 뒤쪽에서 문제가 우수수 쏟아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법 중에서 정부사업 시행에 관한 주제 설명드렸고요. 네, 잠시 끊었다가 다음 시간은 건축법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